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그동안 달아놓은 댓글 갖고 댓글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인데요. 헌혈과 건강에 관한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헌혈의 개념은 혈액을 남한테 공여를 해준다는 좋은 의미도 포함되지만 자기 몸속에 있는 과잉되는 뭔가를 빼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게 철분입니다. 남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누구한테 피를 나눠주지 않고서는 철분을 뺄 방법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은 생리라는 걸 통해서 매달 바깥으로 로스를 하다 보니까 헌혈을 하지 않고도 철분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폐경이 되기 전까지는 여성들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변동이 없이 일정하게 갑니다. 그러고 나서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는 남자하고 비슷하게 급격하게 심혈관계 질환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철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철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혈관을 손상 주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몸속에 저장 철분의 양을 측정하시고 그 검사가 대표적인 게 페리틴이라는 거거든요. 페리틴 레벨을 측정하신 다음에 그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게 관리하시는데 보통 기능의학적으로 권하는 레벨은 한 80에서 100 정도를 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치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남자는 200 이하, 여자는 한 100에서 150 이하 이렇게 권하게 되고요. 그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 검사해 보면은 뭐 400, 500, 600 이렇게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헌혈을 해서 남도 돕고 자기 몸에 있는 철분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손바닥과 발바닥이 저린 경우에 영상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 것 같은데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양손이 다 저리냐 또는 양발이 다 저리냐도 중요하고요. 한쪽만 저리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근데 기능의학적으로 봤을 때 양쪽이 다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서 요 이쪽만 이제 저리거나 발도 똑같이 무릎 이하로 어느 일정한 레벨 이하가 저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대표적인 영양소라고 얘기하면 비타민 B12를 듭니다. 비타민 B12가 결핍하게 되면은 그런 말초 저린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일단 팁을 갖고 가시고 나머지는 이제 검사를 통해서 혈관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은 검사 이후에 그에 맞는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기회가 없거나 검사 받기 전에 먼저 해보고 싶다 하면은 활성형 비타민 B12를 충분하게 먹어보신 다음에 증상이 사라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피린에 대한 소견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마도 이분이 물어보는 의미는 이렇겠죠. 혈압이 높거나 또는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은 내과나 이런 가정의학과에서 아스피린을 많이 처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위장장애만 없다면은 아스피린을 복용해서 피를 좀 묽게 만들고 순환을 좋게 만드는 작업으로 사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진 않아요. 근데 주의할 거 한 가지는 얘를 장복하다 보면은 위가 헌 상태에서 아스피린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출혈을 못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위장 출혈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주의할 거는 대변 보실 때마다 변 색깔을 먼저 보셔야 돼요. 물론 그 전에 뭐 속이 쓰리거나 아프거나 하시면 절대 드시면 안 되겠고 그게 아니더라도 변 색깔을 자주 유심히 보시다가 변이 갑자기 어두워진다 이러면은 상부위장관 출혈도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스피린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계속 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먹을 때 효과가 있더라도 좀 쉴 수도 있고요. 계속 안 먹으면 효과 없는 건 아니니까 저라면은 그렇게 관리하는 걸 권할 것 같고요. 제가 약을 쓰는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처방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이 거의 없지만 먹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견과류에 대한 영상은 없나요? 라는 질문과 함께 호두 아몬드의 방부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뭐 물로 씻어 먹어야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너트 종류 같은 경우라면 수입되는 과정에서 부패하지 말라고 방부제를 쓸 수 있냐 뭐 쓸 수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호두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도 있잖아요. 그럼 국내에서는 굳이 그걸 갖다 보관할 때 방부제 막 치지는 않거든요. 이제 외국에서 수입되는 너트가 문제인 거지. 그리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한 상태에서 하루에 하나씩 먹을 수 있게 포장되거나 이럴 때는 이제 포장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그렇게까지 방부제에 대한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더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음식 있죠. 밀가루. 잘 생각해 보세요. 3박 4일 동안은 배 위에서 바다를 통해서 넘어와야 되는 곡식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밀인데, 밀은 가루로 수입하는 경우하고 밀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다 밀을 수입합니다. 그래서 수입한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도정을 할 때 가루를 만들죠. 그러면은 축구장 뭐 서너 배 크기의 컨테이너에다가 열심히 밀을 보관한 다음에 바다를 오다 보면 습하니까 얘가 부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불 끄는 소방차 정도의 수준으로 방부제를 뿌려요. 그리고 밀을 쌓아놓고 위에다 뿌리면 위에만 묻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에 쌓으면서 계속 같이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쌓고 해서 이게 쌓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 거기서 나온 밀 중에서는 방부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열심히 세정을 해서 방부제를 다 없앤 다음에 그럼 도정을 하느냐?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한 번 정도는 와싱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수입된 밀 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많은 방부제에 노출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수입된 밀로 만든 것들은 안 먹고 국산 밀이라든지 또는 밀가루를 수입하는 거는 포대에 담아서 수입하기 때문에 방부제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충분히 그냥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예전에 눈썹이 빠졌다가 검사 후에 그걸 진단받고는 신지로이드를 반년을 먹었대요. 근데 증상은 비슷하죠. 눈썹도 빠지고 손톱도 세로줄이 생기고요. 근데 이 약을 먹는 과정에서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이 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초음파도 하고 24시간 홀터 모니터링도 했나 봐요. 근데 일주일째인데 오히려 눈썹도 안 빠지고 어지럼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신지로이드를 계속 먹다 보니까 갑상선 항진의 증상이 생기신 거예요. 가슴 두근거림은. 그래서 제가 보통 갑상선 약을 드릴 때 신지로이드 말고 뭐 테트로닌이라든지 T3, T4를 드릴 때도 이 환자가 이 약을 먹었을 때에 어떤 증상이 생기는지 제일 많이 보는 게 심기항진입니다.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과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제대로 진단을 해서 내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것도 같은 갑상선 질문인데, 반년 전 갑상선 저하증 진단 받기 두세 달 전에 다시마를 500g을 먹었대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다시마 500g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요오드를 많이 먹었다는 얘기고, 우리가 경구제 영양제로 요오드를 많이 먹어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얘가 올라가면은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보통은 내과에서 진단을 내려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TSH라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올라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실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아니라 요오드를 과량 먹었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럴 때는 굳이 갑상선 기능 저하에 관련된 약을 먹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한 번은 더 짚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는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채소를 익힌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 먼저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갈아 먹는 것과 그냥 씹어 먹는 거의 차이,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채소를 익혔을 때하고 안 익혔을 때하고의 차이라면은 제일 많은 영양소의 파괴가 일어나는 첫 번째가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Q10은 60도 이상만 가열을 해도 영양소가 파괴가 돼서 없어요. 우리나라 보통 먹는 음식들이 다 절인 음식 아니면은 데쳐서 버무린 음식이잖아요. 나물도. 야채가 샐러드 문화가 거의 없다 보니까 코Q10이 많이 부족해지는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한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이상을 따로 코Q10을 섭취하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야채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식이섬유라든지 다른 영양소들은 살짝 데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안 먹는 것보단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갈아서 먹는 것과 씹어 먹는 것,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당연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제가 권하는 해독 주스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가고 얘를 하나로 갈아서 떠먹게 드리거든요. 이게 장점이라면은 내가 원하는 양을 정확하게 내가 필요한 양큼을 정해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갖다 나눠 가지고서 계속 씹어서 먹는 걸로 하다 보면은 들어간 양이 일정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좀 많은 귀찮은 면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냥 먹기에는 맛이 또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먹는 것보다 뭔가 또 첨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믹싱을 해서 갈아서 먹으면은 한 번에 그냥 마셔버릴 수 있으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론적으로만 얘기하면은 간다고 해서 영양소가 막 파괴되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입으로 씹어 먹는 것들이 침하고 교반을 시켜서 좀
더 소화가 잘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좋다. 근데 귀찮아서 먹기 힘들어서 안 먹는 것보다는 갈아서라도 먹어주면은 그나마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강평평태선에 대한 댓글을 다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거 말고도 주된 질문의 포인트는 잇몸이 가라앉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잇몸이 자꾸 내려가고 입뿌리가 보일 정도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잇몸 뿌리가 이걸 잡아주고 있는 그쪽에 치조골이 점점 주저앉는 거거든요. 나이가 드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고 저도 지금 많이 내려간다고 해요. 치과 가면은 가장 기능학적으로는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K2가 되겠죠. K2를 열심히 고용량을 드시면 좋겠고 이거하고 편평태선은 무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치주가 좀 내려앉는다고 해서 편평태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 진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입뿌리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얘가 이제 더 진행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칼슘과 비타민 K2, 비타민 D 뭐 이런 영양소들을 충분하게 섭취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오늘 여기까지 댓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